1968년 4월입니다. 여기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 라이스빌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고요.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는 이렇게 선언해요.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우월합니다. 또 똑똑하죠. 이 한마디에 교실의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갈색 눈 아이들은 오늘 급식줄 맨 뒤에 서야 했고, 제일 재밌는 놀이기구는 파란 눈 아이들 차지가 됐죠. 바로 어제까지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이들 사이에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루 뒤 선생님은 모든 규칙을 뒤집었습니다. 이번엔 갈색 눈이 우월한 쪽이 됐어요. 어제 차별받던 아이들이 오늘의 권력자가 된 거죠. 바로 그날 그 교실에서 벌어졌던 일은요, 5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유명한 실험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이 실험을 설계한 교사의 이름은 제인 엘리엇. 실험 바로 전날은 미국 전역이 정말 큰 충격에 빠졌던 날이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한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엘리엇 선생님은 자기 반 백인 아이들에게 차별이라는 게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고통스러운 건지 머리가 아닌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엇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저 눈 색깔로 우열을 갈랐습니다. 파란 눈은 우월한 집단, 갈색 눈은 열등한 집단. 결과는요,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열등하다고 지목된 갈색 눈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고 실제로 학습 능력까지 떨어졌어요. 반면에 우월하다고 칭찬받은 파란 눈 아이들은 굉장히 거만해졌고 어제의 친구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이 차별의 논리를 아이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엘리엇 선생님은 아이들 앞에서 어제 했던 말을 정정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착각했구나. 사실은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우월하단다. 이제 모든 특권은 갈색 눈 아이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어제 차별받던 아이들이 오늘의 권력자가 된 순간, 보통 뭘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복수겠죠. 어제 당했던 모욕을 그대로 갚아주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교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권력을 쥔 갈색 눈 아이들은 파란 눈 친구들에게 훨씬 덜 가혹했어요. 어제 자기들이 당했던 그대로 괴롭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인 엘리엇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차별의 고통을 직접 겪어본 아이들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힘을 완전히 다르게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아팠던 기억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행동을 망설이게 만든 것이죠. 사회역학자 김승섭 교수는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서 이 실험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차별받는 소수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 더욱 조심할 줄 알았다. 그렇다면 이 아이오와주의 작은 교실에서 있었던 실험을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중심부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떤 그림이 보일까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는 정말 깊은 차별과 결핍의 경험에서 출발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전부였던 대통령, 지역차별이라는 거대한 벽을 평생 온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대통령, 또 공장의 어린 노동자, 소년공 출신 대통령까지요. 과연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엘리엇의 아이들처럼 행동했을까요? 반대로 그 반대편에는 평생 특권의 길을 걸어온 대통령들도 있었죠. 육군사관학교, 서울대학교,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 그들은 권력을 쥐었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저희가 앞으로 3편에 걸쳐서 던져볼 질문입니다. 과연 차별과 결핍의 경험은 권력의 사용법을 바꾸는가? 그리고 특권의 경험은 권력을 어떻게 쓰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아주 단순한 가설 하나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결핍을 겪어본 사람은 약자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것이다.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 가설은 곧바로 아주 강력한 반례와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극심한 가난을 딛고 일어선 그의 삶은 결핍 극복 서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대통령 시절 그의 핵심 정책들을 보면 감세나 규제 완화처럼 약자보다는 강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례는 결핍의 경험 그 자체가 반드시 약자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설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결핍의 경험이 약자를 향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수정된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결핍을 사회적 약자 전체를 위한 투쟁으로 연결시킨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엘리트 집단의 도움 없이, 즉 비주류의 길을 걸어서 권력을 획득한 경로입니다. 결핍, 투쟁, 비주류, 이 세 가지 조건이 교차할 때 권력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된다는 하나의 관찰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민주화 이후 9명의 대통령과 유력 주자들을 한 장의 표 위에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세로축은 삶의 경로입니다. 위쪽은 결핍과 비주류의 길, 아래쪽은 엘리트의 길이고요. 가로축은 정책의 방향입니다. 왼쪽은 약자 지향, 오른쪽은 그 반대죠.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결핍과 투쟁, 비주류의 경로를 걸었던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이 세 사람은 모두 왼쪽 윗칸에 모여 있고요. 반면에 엘리트 경로를 걸었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 다섯 사람은 모두 오른쪽 아래칸에 위치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정확히 딱 한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영역의 경계선에 걸쳐 있습니다. 결핍의 경험을 가졌지만 또 엘리트 시스템 안에서 성장한 그의 복합적인 경로는 그의 정책이 때로는 명확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가 분석한 대상 9명 중 8명의 사례가 이 가설의 패턴과 일관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예외적인 사례는 오히려 이 가설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하나의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두 편에 걸쳐서 이 질문을 더 깊이 파고들 겁니다. 다음 2편에서는 오늘 본 매트릭스의 왼쪽 윗칸에 나란히 자리한 두 사람, 고졸 대통령 노무현과 소년공 출신 이재명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22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놀랄 만큼 닮아있는 두 사람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어서 3편에서는 그들의 말을 분석합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던 날 국민 앞에서 했던 취임사를 한 단어 한 단어 비교 분석할 겁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각각 29번과 41번이나 외쳤던 두 연설문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숨어 있을까요? 50여 년 전 아이오와의 작은 교실은 차별의 경험이 권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하나의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60년의 기록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보여줄까요? 다음 편에서 그 탐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